예, 안녕하세요. 저 MHR의 안명우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머신러닝 앤 오픈스택인데 주된 내용은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픈스택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충격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요즘 워낙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머신러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요즘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참 정말 내가 저걸 머신러닝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딥러닝, 특히 이제 머신러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한테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사진을 지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진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가를 찾고 그 찾아진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를 지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아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girl in pink dress is jumping in air. 이게 사람이 단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 사진을 분석하고 여기에 적절한 적절한 캡션을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넣고 이런 캡션이 나올 때까지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어요. 치사하게 중간에 사람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선택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이 사진만 입력을 해주면 결과물이 나오는 이 과정 전체가 전부 다 100%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반대로 이제 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인 개 같은 경우에도 얘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다. 블랙 앤 화이트도 점프 오브 바라고 써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설사 이게 사람이 단 건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캡션이 달린 건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불과 이게 한 3, 4년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급격하게 정말 한마디로 이제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왜 대단한 작업인지 어려운 작업인지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이런 사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진에서 오브젝트를 찾아야죠. 얘가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배경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개인지 고양이인지 같은 그런 오브젝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브젝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체로 보이는 것을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체를 찾았으면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을 해야겠죠. 이 단계에서 이게 사람이냐, 개냐, 아니면 장애물이냐, 이런 것들을 찾는 리커그나이즈 오브젝트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물건인지 알았으니까 당연히 캡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캔디데이트를 쭉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어들을 쭉 찾아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미지 캡셔닝을 할 때 어떤 문장을 만드는 게 그냥 찾아진 단어 갖고 얘를 통해서 얘는 이 캡션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센텐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들어진 센텐스 중에 어떠한 센텐스, 어떠한 캡션이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랭킹을 매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미지 보고 캡션 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 아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내부를 보시면 이 각각의 과정들이 굉장히 엄청난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예전에 물체 인식하는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잘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5단계에서 첫 번째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딥러닝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연하고 이 장소에 제가 사진을 딱 찍어서 여기에서 사람인 걸 떠나서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라는 걸 인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 인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결과적으로 이게 빛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빛이 그렇게 밝지가 않고 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체를 인식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딥러닝을 통하면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더군다나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실 제너레이트 센텐스라고 하는 거는 언어, 즉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 적절한 단어를 잘 조합하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미지 관련된 걸 떠나서 어떤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도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또 제가 관심 있는,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전에 키노트에서 마크가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아주 빅 이벤트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올 3월에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세돌일까 아니면 알파고가 이길까?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세돌이 잘하지 않을까, 인간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예상을 했을 때 일단 이번 연도는 이세돌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세돌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천재 바둑기사가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알파고가 판단하지 못하는, 즉 의외의 수를 좀 많이 둬서 얘를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입장에서 바둑을 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바둑판이 놓여 있을 때 각각 포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얘의 어떤 점에다가 돌을 놨을 때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세돌이 알파고가 합격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알파고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떤 점에다가 돌을 놓는 것이 우세할까, 우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겠지만 한 판 정도 두다 보면 알파고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이세돌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벤트가 서양에서 먼저 있었죠. 아무래도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것이 동양보다 서양에서 먼저 발전을 해서, 서양은, 동양은 바둑이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체스가 대표적인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스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바둑에서 알파고가 어떻게 될지 대충 보여줘요. 딥블루라고 하는 IBM에서 개발한 그 AI, 그 머신이 그랜드 마스터인 가리 카스파로프하고 대국을 뒀는데 1996년 2월에서는 1996년 2월에 두고 그때는 졌지만 이제 97년에 5월에 다시 재대결을 했을 때는 딥블루가 가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그랜드 체스 마스터를 가뿐히 이겼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인공지능 쪽에서 체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해봐야 승부가 너무 뻔한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근데 알파고도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길어야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더 앞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죠. 이제 여러 업계를 보면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좀 이게 의외의 분야예요. 파이낸스 쪽, 금융 쪽. 이쪽도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인간과 기계가 대결을 했었죠. 월스트리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대결을 했었는데 결론은 기계가 압승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로버 어드바이저 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일컬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90년대 말부터 이러한 기법들이 월스트리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연구자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동안 사람하고 기계가 투자에 대해서 대결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그때까지 나온 논문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간과 기계 누가 더 잘할까라는 걸 조사를 했더니 수학적 모델, 즉 프로그램이 사람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94%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차를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오차 범위를 5%를 보면 낮게 보면 89%고 높게 보면 99%, 즉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월스트리트 생각을 하면 뉴욕 주식시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뉴스나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누구는 막 돈을 벌어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서 울고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 최근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대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사람이 거의 없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굉장히 딴 모습으로 그 스톡 마켓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보통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많이 쓰는 데가 이제 투자은행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모건 스탠리, 뭐 지금 망한 리만 브라더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 그 다음 헤지펀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휴먼 트레이딩, 즉 사람이 하는 트레이딩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는 당연히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간이 한 10년 정도 넘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게도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내용을 좀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보고 국내는 아직 아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직접 자기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을 좀 알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그런 IT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검증이 됐다 싶으면 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만들어 놓게 되면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도록 작성을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딱 보면서 지가 스스로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거래를 하고 팔 때가 되면은 파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순수하게 머니 메이킹 머신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제 커런시를 이용한 트레이딩까지 손을 많이 대고 있어요. 아마 이 금융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롱텀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롱텀 캐피탈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을 만든 회사였죠. 1990년대 말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그때 440조인가 조 달러인가 이 정도의 부채를 만들었고,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전까지도 절대 세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투입을 해서 살린 회사인데, 그 롱텀 캐피탈에서 썼던 방법이 이제 커런시, 즉 환율을 이용한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뭐 연수익 뭐 800%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서 전 세계의 모든 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돈 많은 부호들이 돈을 못 맡겨서 안달이었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던 회사가 그런 환율을 이용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도 요즘 중국 때문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조지 소로스 주로 하는 게 이제 커런시죠. 환율을 통한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정말 특별한 기관이나 큰 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커런시 분야도 개인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까요?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르네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회사의 설립자고, MIT, UC 버클리 박사고, 전 하버드 대학의 수학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76년에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베블런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2006년에 역대 최고의 뭐. 그리고 재작년에 한국에서 그 세계 수학자 대회를 할 때
한번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수학밖에 모르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수학뿐인 이분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제임스 사이먼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월스트리트에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현재 시점을 보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거래량이 85%에 달할 만큼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2015년, 16년이니까 아마 85%를 넘어서 거의 90%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주식 거래를 하다 뭐 외국인 세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외국인 세력의 상당 부분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투자시장을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딥러닝 같은 아주 혁신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점점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머신러닝이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약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 구현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이 오픈스택하고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이죠. 딥러닝도 결국 이제 머신러닝의 한 일종이니까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머신러닝이 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을 하고 뭐 물체를 인식하고 하는 거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지금 보시는 이 수식이에요. Y는 fx. 결국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이 fx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x가 하는 역할은 프리딕션,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은 앞으로의 값이 얼마가 될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이다, 아니면 개다라는 것처럼 분류하는 것들도 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함수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정체가 결국은 Y는 fx 같은 그 fx를 찾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fx라고 하는 거는 함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형식의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쪽은 당연히 리니어 쪽이기 때문에 함수 형태, 뭐 1차, 뭐 2차, 3차, 4차 뭐 이런 함수 형태를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함수를 만들려면, 즉 함수를 완성하려면 거기에 편차라든가 기울기, 어떤 개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y는 뭐 2x 플러스 1, 그때 2하고 1이 결국 fx를 완성하기 위한 수치인 것처럼, 결국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수와 절편, 이런 값들을 찾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 이게 어떤 확률 분포 곡선이라고 하면 이 분포 곡선을 우리가 fx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든 분류를 하든 어떤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은 이런 형태의 함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좋을까? 예를 들어 약간 좀 스무딩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을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정말 무식하게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함수 fx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세 번째는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계한테 학습, 자 여기에서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줄 때 그 데이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지 클루니, 아니면 이 여자 배우 이름 모르겠지만 이 여배우에 대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만들어라라고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그림이 조지 클루니다라는 답까지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제일 많이 쓰죠. 이거는 그 사용자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답까지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은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했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즉 데이터만 준다는 얘기죠. 좀 전에는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줬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는 인풋만 주지 아웃풋은 주지를 않습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 fx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fx를 만들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거기다 결과값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적이 틀려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결국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고 싶다. 아니면 이게 사람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쓰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쓸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예측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뭐라도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주로 하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들의 연관성, 시밀러리티를 체크하는 게 대부분의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클러스터링, 아니면 뭐 probability distribution estimation 같은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 그 다음에 유사성, 이걸 파악하는 게 주된 작업이죠. 그래서 보통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이나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에요. 그전에는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갖고 했었는데 딥러닝이 혁신을 일으킨 이유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서 일단 클러스터링을 해서 필요한 피처들의 특성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모두 다 대중적으로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딱 보면 얘는 세 가지만 해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데이터들의 유사성, 연관성을 체크하는 것. 두 번째는 리그레션. 앞으로 값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이 데이터가 A다, B다, C다 라는 걸 구분하는 것. 그래서 머신러닝에 보면 뭐 복잡하게 뉴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다 제하고 원론적으로 보면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딱 세 가지만 머신러닝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히 잘 조합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캡처링도 가능하고 바둑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 클러스터링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리그레션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에 가까운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과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심심하실 것 같아갖고 지금 말씀드린 클러스터링하고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세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에서 그 셋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핵심을 꼽아라 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 리그레션이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리그레션에 확장받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많이 쓰고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걔는 클래시피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바로 리그레션의 확장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분, 10분 동안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 그리고 딥러닝도 사실 리그레션의 확장판이거든요. 이걸 멀티레이어로 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리그레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리그레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뭐 2x 플러스 1이다. 그럼 x가 예를 들어 4가 들어갔을 때 뭐가 되고
5가 들어왔을 때 뭐가 돼요. 이런 식의 값을 예측하는 게 리그레션인데, 이 리그레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축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 즉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에 어떤 변수값, 즉 인풋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딱 보면 그 데이터를 갖고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 관계를 뒀을 때 각 점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더라 라는 이런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다음에 리그레션을 한다. 즉 머신러닝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놓여진 이 점들을 어디에다 선을 봤을 때 가장 예쁘게 우리가 원하는 fx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머신러닝 핵심 개념이. 네. 개념은 정말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동작을 잘 한다라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쓴다, 뭐 딥러닝을 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아웃풋하고 인풋 관계가 있을 때 이 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즉 이런 fx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얘네가 계속 CPU하고 GPU를 엄청나게 쓰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데이터라고 해서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거 파라미터를 찾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넣고 알고리즘을 돌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프리딕터 베리어블에서 x, y 이퀄 w 플러스 w는 x 같은 이런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걸 리그레션 같은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집 크기에 따른 주택 가격 이걸 y로 놨을 때 여기서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쭉 그리고 일단 여기 그림에서 어떤 경향,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눈으로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머가 이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A, 어떤 B가 좋을까라는 거를 사람이 직접 찾았어야 되는데, 머신러닝을 쓰게 되면 여기에 A하고 B가 뭐가 좋을지를 얘가 하나씩 다 해봅니다. 물론 이런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딱 보면 이 A하고 B가 뭐가 좋을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좋을지는 알고리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이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기계가 하는 일은 뭐냐면 A를 이제부터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까지 다 증가를 시켜봐요. 그리고 B 값도 1, 2, 3, 4, 5, 6, 7, 8, 9, 10 해서 하나씩 다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을 우수하게 많이 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같은 리그레션이니까 RMSA 같은 방법이 있어서 오차가 가장 작은 놈이 뭔가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이 오시죠. 머신러닝이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머신러닝이 얘가 뭔가 좀 지능적으로 좀 세련되게 어떤 이론에 의해서 A하고 B를 쉽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아주 무식하고 사람이 가르쳐준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얘기를 할 때 이걸 뭐 학습시키는데 뭐 일주일이 걸렸네, 2주일이 걸렸네, 뭐 몇 달이 걸리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딱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에서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빅서를 개발한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GPU, 뭐 맥스웰 아키텍처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A하고 B가 뭐가 좋은지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가 없기 때문에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분류하는 얘기예요. 좀 전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클래스 1인지 아니면 클래스 2인지 라는 거를 찾아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데, 핵심 원리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두 개를 구분하는 거고요. 멀티는 두 개 이상, 즉 n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클래스 1이 이쪽 스캐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에 많이 위치하는지 확률 분포 함수를 만들고요. 그 확률 분포 함수에 따라서 어떤 값이 왔을 때 걔가 여기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 결과 값을 보면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하죠. 첫 번째는 얘 클래스 종류, 클래스 1이다, 2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얘가 클래스 0의 확률이 얼마냐, 클래스 1이 확률이 얼마냐, 확률 값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파라미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선에 A하고 B가 뭐냐라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하지만,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W, 즉 어떻게 확률 분포 함수를 만들어야 얘가 이쪽 클래스 1이 클래스 1에 맞게 포함이 되느냐 라는 것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스택하고 머신러닝 얘기를 잠깐 할게요.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첫 번째는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예외 없이 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수치 데이터예요. 이미지 데이터도 아니고. 그리고 얘를 i7에 4.5에 오버클럭킹을 해서 4코어짜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스티드 트리라는 알고리즘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총 개수가 29,177개, 약 3만 개가 안 돼요. 그리고 피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수가 189개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미지 학습시키고 이런 데이터량에 비하면 정말 작은 데이터, 아주 작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 학습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에 거의 54시간이 걸려요. 한 3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뭔가 머신러닝 갖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시간이 한 2-3시간, 그리고 엔터 치고 한 3일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3일 뒤에 나온 결과가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짓을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정말 학습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수치 데이터고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인풋 베리어블이 적은데도 막 이틀, 3일 걸리는데, 정말 이미지 파일 하나가 기가짜리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수천만 장, 구글 문서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딥빌립 네트워크 같은 데서 뭐 수천만 장의 이미지를 공급했다라고 하면, 나는 뭐 데이터 사이즈 기껏 해봐야 뭐 한 100메가 되려나? 근데 거기서는 뭐 테라 단위니까 그런 데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는 게 싫으냐면, 얘기를 제가 하나 건너뛰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입력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 설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환경 설정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의 품질이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머신러닝에 똑같은 데이터에 똑같은 방식을 썼다 하더라도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학습 들어갔을 때는 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 즉, 이 알고리즘의 이 파라미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3-4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에 찾겠어요? 네, 그런 일은 없죠. 한 번에 찾는 경우는 제가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어떤 값이 있고 뭐가 좋다는 걸 알면 한 번에 찾겠지만 사실 제가 그 값을 알면 머신러닝 굳이 안 쓰죠. 내가 이 수식을 만들어서 프로를 만들고 끝내버리지.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몰라도 얘가 어쨌든 답을 찾아주니까. 그래서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때문에라도 결과적으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아까는 그 계수 A하고 B를 찾는 거는 머신러닝 자체가 무식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모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알고리즘 자체에서 스스로 찾아요. 그러니까 A하고 B.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알고리즘이 찾지 않고 이건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드 서치라고. 내가 쓸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모든 조합을 이런 격자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조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보는 방법이죠. 이게 그리드 서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이볼루셔너리 서치나 아니면 파티클 수험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은 그리드 서치, 즉 다 해보는 거죠.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딥러닝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만 좀 넣고 프로그램 사용법만 알고 그냥 엔터 딱 치면 놀라운 매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머신러닝을 쓴다라는 거는 정원 꾸미는 거하고 유사해요. 알고리즘으로 씨를 뿌리고 데이터가 자양분이 되고 제가 이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여기는 결과물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정원을 꾸민다라고 하는 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씨만 뿌린다고 지가 잘 크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농부가 관심을 쏟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딥러닝 같은 아주 팬시한 기가 막힌 알고리즘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알고리즘이 전부 다 모든 것을 해준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건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전체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하고 프리 프로세싱이나 클렌징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알고리즘을 쓰고 여기에 이제 딥러닝 같은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만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할 건지 계획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간략화시킨 5개의 과정 중에서 머신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색칠이 안 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거죠. 인피니트 루프. 될 때까지 아주 미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패러럴라이제이션 같은 것을 뭐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발전 속도가 더뎌서 여전히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을 좀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인간들이 찾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컴퓨팅 파워를 더 쓰자. 더 많은 서버와 더 많은 GPU를 동원하자라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이제 이런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고 관리하려면 또 오픈스택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든 아니든 이런 분들 뭐 종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한 1, 2년 후에는 IT 쪽에 계신 분들은 뭐 간접, 직접적으로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얘가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픈스택이 머신러닝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되면 오픈스택에서 이제 주로 다뤄질 기술적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단어가 GPU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어떻게 하면 스파크를 오픈스택에서 잘 돌릴 수 있나 라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분위기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아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충족이 될수록 오픈스택을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